자, 정치 비하인드. 오늘은 동의대 김도경 교수님, 동서대 이성수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조금 늦었지만 한 달 만에 모셨으니까 이 총선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총선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또 여기에 담긴 민의는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지 이성수 교수님부터 얘기해 주시죠. 생각보다 많이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민의 또는 민심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런 표현이 그렇게 과연 민의일까라는 이런 생각 또는 민심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더 되짚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의의 반영, 민심의 반영보다는 네. 여야 간의 표대결, 구도, 정치 구도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형태가 강했기 때문에 여야 간의 갈등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민의나 민심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이게 완전한 정치적 양극화로 볼 수 있다. 그게 이제 표면화되어 나타난 거지. 이걸 민심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부산이나 경상도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경상도, 경남, 경북도의 민의는 그러면은 다른 지역하고 민의하고 완전히 반하는 것이냐? 또는 전라남도, 전남 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표가 그대로 있어 왔거든요. 그건 민의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표심의 대결이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표심의 대결, 뭐 정치적 양극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총선 이후에 많은 분들이 평가하는 바와 같이 엄중한 정권 심판이었다. 그리고 심판이 역대급 심판이었다. 여당이면서 이렇게 참패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 참패의 정도가 이전과는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엄중하게 심판을 했다. 그리고 그 결과 네. 윤석열 정부는 5년 동안에 여소야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대한민국이 특히 내부적인 것보다도 외부의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민주화 국가에서 독재화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많이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여기서 엄중하게 정지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는 또 다른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한 본 것이 네. 조국혁신당이 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비례대표 투표에서 1등을 했거든요. 네. 이게 보통 보면 레임덕이 일어날 때 보면은 국정수행이 원활하게 작동이 안 될 때 보면은 공무원들의 위반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많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부산 총선 결과를 여쭤보고 싶은데, 이 김 교수님, 민주당이 현상 유지는커녕 한석에 그쳤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참 선거 예측하기 참 힘든데요. 지난 방송 나와서 제가 3석에서 혹은 잘 되면은 6석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사전투표율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봤을 때에 부산이 조국 대표도 그런 말 썼지만은 또 디비질 가능성이 좀 높다. 10군데 가까이가 거의 박빙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부산도 굉장히 큰 격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봤는데 전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한석이었어요. 예, 한석이었죠. 네. 놀랍습니다.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봐야 왜 이랬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좀 할 수 있겠지만은 또 네. 본질적으로 보면은 여론조사 공표 기간까지는 여야 공이 민주당이 우세가 늘어나고 확대되어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 막판 6일 동안에 보수층들이 위기를 느끼고 결집하지 않았나.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샤이 보수죠. 네. 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많이 들어가고 또 결집을 많이 했다. 보통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17석을 부산에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해서 190몇 석 이상을
더불어민주당께 진보 쪽에서 가져갔는데 네. 이걸 가지고 민심이라고 해버리면은 부산은 설명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아까 말 그대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그러면 이 민심을 위반했단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표현에 있어가지고 네. 윤석열 정권을 뭐 독재 정권이다, 뭐 어떤 그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우리나라 정치 구도를 제대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진보와 보수 간에 나타나는 갈등 구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낫지 이 총선 결과를 민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네. 오히려 민심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오. 지금 부산의 민심은 만약에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면 민심 위반이라는 부분을 적용을 시킨다면 부산에서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히 민심을 이루는 데 실패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표가 적어도 민주당의 표는 45% 이상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민심은 민심이 아니냐. 반대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의 어떤 지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힘은 그러면 그분들을 지지했던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민심이 아니냐. 이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지금 방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에서 지금 보수 지지층 결집했다.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그건 민심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야 간의 갈등 구도, 정치적 양극화에 의해서 진보와 보수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번 총선 결과 부산을 보면 비록 한석이지만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이 선거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막 방금 이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대별 표심과 인구 구성을 따져 보면 머지않은 시점에서 부산의 정치 지형이 반전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선거의 작동 방식 중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힘이 정치 균열이 결국 지역주의였거든요. 네. 영남과 호남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한 10년 정도 전부터 좀 지역주의가 완화되는 추세는 전체적인 면인데 그 강도가 보면은 네. PK하고 TK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특히 부울경 그중에서 부산 같은 경우 보면은 민주당 계열의 득표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성급하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그 민주화 전후에 부산은 전통적인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야도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호남보다도 더 야성이 강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20대 총선부터 21대 또 이번에 20대까지 대체로 보면은 40대 전후반 조금 강하게 많이 나온 데는 득표율이 40대 후반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양 정당 간의 득표율의 차이가 5에서 한 10% 정도 해서 이전보다는 완연히 그 간격이 좀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정치 지형이 달라진다고 하면 영남 지역에서는 네. 부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번 선거 같은 경우 보면은 부산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서 보면은 국민의 미래가 한 46%, 조국혁신당이 2위를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22.4% 나왔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이 20.8%에서 조국혁신당이 2위 나왔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합한 것 수치가 국민의 미래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부산 뭐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죠. 예, 부산의 정치 지형은 지금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상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 예. 부산의 정치 지형이 반전될 거라는 예측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섣부르게 반전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 왜냐하면 지금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게 과거에 부산이 야도였다. 네. 야당 뭐 김영삼 시절 때였죠, 그죠? 3당 합당으로 인해 가지고 여도가 되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기본 가지고 있는 즉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표 자체는 저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더 많은 어떤 부산 시민들이 지지를 할 것이다. 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물론 과거의 야도였지만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거의 45대 55로 나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구도가 그러면은 젊은이들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어허. 그래서 그 구도가 물론 이제 좀 더 넓어질 수도 있고요. 격차가 더 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야도의 도시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이런 분포가 네. 비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전라도 쪽에서 국민의힘이 한 40% 이상 나와야 되고 45%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주의가 아무리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저는 그 지역주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뭐 전라도나 경북 같은 경우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보시면은 그대로 남아 있고 오히려 부산 경남이 이게 지역 구도가 남아 있긴 하지만 상당히 많이 진보 정권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세가 강한데 이 추세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같이 이야기했듯이 네. 뭐 많게는 5석에서 6석까지는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구도는 유지할 유지가 것이다. 될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총선 이후 대통령의 이 입장 표명이 있었죠. 첫 번째였는데 국정 방향은 옳았다. 열심히 했는데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 같은데 무분별한 현금 지원,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친다. 집단주의, 전체주의 같은 날선 표현들도 나왔거든요. 이 총선 이후에 큰 변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김 교수님부터요. 예, 우선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그렇게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적절. 예.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왜 대통령이 이런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뭐 디올백이라든지 뭐 의대 정후와 관련돼서 51분 동안 그 담화 발표해서 전혀 국민들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왜 했는지를 전혀 모르겠고 형식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잘못했습니다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에게 직접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참모들의 마사지를 통해 가지고 뭐 사과를 했니? 뭐 죄송했다는 이런 말 나오는 것. 그다음에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국민들은 뭐 최상명 사건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얘기인지 기타 관련되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한번 듣고 싶었었는데 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이러한 어떤 뭐 기자회견도 아니죠. 이런 입장 표명을 했는지 굉장히 의구스럽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네.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네. 사실은 저는 뭐 별로 틀린 말은 없다. 대통령 말씀이 저는 그렇게 또 느꼈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 국민에게 잘못했다라는 말은 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온 거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네. 그 과연 그러면은 대통령이 그만큼 정말 잘못한 게 많으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정도의 잘못은 앞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다 있었고요. 어느 대통령 때나 다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사과라도 한마디 했습니까? 국민 세금을 쓰면서 그냥 막 쓰면서 정부의 작은 성의 표시다. 어떻게 자기 돈도 아니었는데 과거에 네. 코로나 때 그런 표현을 쓰면서 돈을 현금을 살포를 했거든요. 그거야말로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이번 선거에서도 기존의 대통령을 하신 분들이 나온 사례가 없었습니다. 선거에. 총선에 개입한 사례가 없었는데 전임 대통령이라는 분이 선거에 총선에 개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 때 잘못했던 비판하는 부분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권에서 지적했던 부분 하나라도 이게 반성을 하고 사죄를 했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 모든 걸 잘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정 운영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분 자체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죠? 무분별한 현금 지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인당 25만 원 지원을 한다 그러거든요. 과연 이게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옳은 어떤 판단인가? 이거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퍼주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나라를 망치는 부분이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저는 볼 때
틀린 건 없다. 국민 감정이라 그러지만 국민 감정은 한 사람 한 사람 감정이 아니거든요. 야권의 입장에서의 국민 감정이지만 여권의 입장의 국민 감정도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크게 틀린 건 저는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국정 쇄신을 위해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괄 사퇴했죠.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박영선 총리, 이 양정철 비서실장설에 이어서 권영세, 장제원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인적 쇄신 가능할지 먼저 이번엔 이성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인적 쇄신이라고 하면 어쨌든 내각을 좀 분위기 전환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출신들 뭐 박영선 총리라든지 그죠, 이런 분을 총리로, 이런 부분은 정말 이게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지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이건 잘못된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갈등이 과거에도 지금 총선 전에도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네. 그런데 굳이 총리까지 야권에 준다? 갈등을 더 객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총리를 추천하는 것이 맞고요.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사실은 적절한 분이 장제원 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 뭐 윤핵관이라는 이런 그 표현 때문에 좀 주의를 하겠다, 조심을 하겠다는 그런 건데, 어저께 뭐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 오보다, 장제원 의원은 비서실장에 대한 부분은 오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국무총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야권에게 자리를 주는 것은 지금 잘못됐다. 특히 지금 협치를 주장을 하는데 추미애 어떤 의원을 추미애 의원이죠, 그죠? 이제 앞으로 또 의원이 될 거니까 추미애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나오니까 추미애 의원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국민들을 이거는 호도하는 겁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이 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양쪽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국회의장인데, 그런 국회의장 후보로 추천이 되고 있는 분이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이 국민들 갈등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그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 만난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누가 되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처절한 반성이 따라야 되고, 그 문제 인식에 따라서 누가 필요한지가 두 번째 단계로 하는 것이 맞겠죠. 맞고, 비서실장은 아니지만은도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의 인준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 결국은 야당의 찬성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절차상으로 야당과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고, 원턴 원치 않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도 하고 만남도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뭐 조언이라든지 추천 이런 행위들이 있어야만이 이후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인준 절차를 밟는데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는 순서가 좀 틀렸죠. 누구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될 가능성도 떨어지고, 또 사람만 바뀐다 해가지고 국정 수행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달라지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반성부터 해야 된다. 당연하죠. 네. 예. 자, 총선 이후 여야 각 당의 당권 구도에 대해서도 여러 예측이 나오고 있죠. 일단 국민의힘은 비대위 이후 조기 전당대회로 가닥을 잡는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이름이 여전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강하게 책임론을 제기했는데, 이게 역으로 견제구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지, 유승민, 뭐 나경원, 안철수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이 교수님. 네, 저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이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 네, 물론 총선에서 전반적으로 패배하긴 했지만요, 이미 그 정도의 어떤 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본다면은 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네. 실수도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뭐 반대되는 어떤 의견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끌고 나온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처음부터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다 모르죠. 지금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정치인들을 키워 나간다는 입장에서 충분히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유승민 의원은 사실은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항상 다른 말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유승민 의원은 조금 부적합하다고 보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카리스마가 없고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는 정체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동훈 위원장한테 다시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전비를 재조직하는 게 좋다. 한 번 패당이라고 영원한 패당이 아닙니다. 기회를 줄 수 있어야죠. 젊은 한동훈 위원장이 나이가 많은 분이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한참 이제 시작한 젊은 정치 신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예.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은 용심이냐 민심이냐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대부분 비대위 체제로 계속 지금 오고 있죠. 네. 그리고 당 대표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당을 뭐 운영하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뜻에 따라서 또 축출되어지고 지금까지 온 게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당 대표가 바뀌었습니까? 그러면은 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엄정하게 그 결과를 보고 패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면은 민심에 따라갈 것인데 이번에 당선자들의 주축이 전부 다 영남 출신이거든요. 이 영남 출신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자기들은 당선이 보장이 되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108석이면 잘했지. 뭐 이전에 103석인데 5석이나 늘었잖아. 득표율도 조금 늘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분들이 영남당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주축을 이루어진 상태면은 민심에 따라서 당 대표가 나설 가능성 그 공간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당이 나서서 여러 가지 뭐 대통령 또 직접 쳐다보지도 않고 직언도 하고 여러 가지 주체적으로 조금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네. 패인 분석도 잘못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대안으로 나오는 인물이 중요한 것보다도 어떤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마음으로 당과의 관계 정립을 하느냐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생각되고 현재 관점에서 보면은 네. 진행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용심에 따라서 또 윤석열 대통령 의도에 따라서 당 대표가 나올 것 같다. 나올 가능성이 좀 결국엔 높다. 용심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민주당으로 시선을 돌려보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연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 힘 있는 야당에 대한 기대, 이 효능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도 함께 짚어보죠. 김 교수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제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민주당도 공이 같습니다. 이번 선거가 민주당이 다 잘해서 뭐 절대 과반을 얻고 뭐 전체적으로 뭐 어떻게 뭐 압승이죠. 자, 이런 결과를 얻었냐? 그건 전혀 아닌 거죠.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건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그 이후에 당 대표가 되었을 때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 사이다 발언을 통해서 나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었는데 결국은 사법 리스크가 계속 그분의 발목을 잡았고 그래도 운 좋게 어쨌든 승리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선명성 경쟁과 관련되어서 조국 혁신당이 옆에서 시시탐탐 또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쉽지 않다는 게 연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임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왜냐하니까 이재명을 대신할 대체물이 지금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선거도 승리했기 때문에 연임은 가능할 것 같고. 연임은 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민주당 지지자들 그다음 일반 유권자들의 기대를 충족하는데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예. 민주당의 과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제 뭐가 있을까요? 과제가 너무 많아서 네. 대표적인 것들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연임이라는 당대표 연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당대표 연임한 사례가 없습니다. 여태까지요. 근데 지금 이 이재명 연임론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거야말로 정말 독재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뭐 윤석열
정부 독재 뭐 이런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독재로 표현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까지 연임을 한다. 이건 사실은 거의 모든 부분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쏠리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야당 중심의 황제적 쉽게 말하면 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정이라는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꽃은 의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의회의 3분의 1을 지금 차지했거든요. 그러한 당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가 끌고 간다. 이건 전혀 협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협치라는 부분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협치는 저는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을 위해서도 지금 당대표는 바뀌는 게 좋습니다. 제가 감히 장담하건 근데 3년 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간다면 3년 뒤에 대선에서 민주당 필패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하면 안 된다. 네. 오히려 그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얘기를 짧게 좀 해보죠. 화성 을에서 당선되면서 기사회생했죠. 이준석의 이 멘토를 자처하는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 고문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총선 이후 가장 기대를 거는 혹은 관심이 가는 인물을 한 명씩 좀 꼽아본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지 먼저 김 교수님부터요. 예, 뭐 40대가 이번에 몇 명이 되었고 뭐 김재섭이라든지 뭐 이준석도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막판에 당선이 되었는데요. 저는 굉장히 귀중한 씨앗을 국민들이 좀 뿌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중한 씨앗. 네. 그래서 지금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 피선거권 연령이 되거든요. 만 40세가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주자 이제 이름에도 지금 올라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준석은 어쨌든 보면은 윤석열의 대항마로서 자리매김이 되었는데 이준석 씨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향후 한국 정치의 미래를 담당할 하나의 어떤 대선이면 대선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항마가 아닌 미래의 비전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향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의 픽은 이준석이네요. 이 교수님. 예. 누가 있을까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두 분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준석을 뭐 높이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준석 대표는 절대 대한민국을 이끌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함을 모른다. 정치적 아이덴티티가 약하다. 쉽게 말하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윤리 도덕 이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함량 미달이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양산에서 김두관을 꺾은 김태호를 개인적으로 높이 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예. 정치적 성향, 과거에 경남도지사도 했고요. 무난히 잘 이끌었습니다. 잘 이끌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협치도 가능하신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중량감도 있고요.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겸손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할 줄 아는 그런 것도 이건 제 개인 부분입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할 만한 인물이고 차기 대선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 비하인드 동의대 김도경 교수님, 동서대 이성수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